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초청받고, 그리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갈 때도 그랬고 가서도 그랬고, 그렇게 집중호우 사건 때문에 좀 밀리는 부분을 제외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 관련해서 막대한 아주 큰 거 따내왔다, 이러고들 있습니다. 이제 그 내막을 국민들이 그거를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신문에서는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가 거짓말 하겠느냐 이러는데, 정부가 모르고 있거나 정부가 거짓말 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부를 그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틀렸을 때는 즉각 틀렸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 똑똑해야 한다. 그러니 정부가 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하는 소리가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선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MOU 체결했다, 이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마셜 플랜의 교두보가 폴란드다, 이렇게 건너서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등이 가렵다고 하니까 그 옆에 서 있는 폴란드의 등을 긁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물류센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은 우크라이나에서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재건 MOU를 체결하든지,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 사업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폴란드에서 하느냐? 이건 누구라도 지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가장 의견이 나뉘는 그 부분인데, 그래,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는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주느냐, 이 부분입니다. 혹시 돈을 받을 길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부터 해주는 것인가, 후불제인가, 우크라이나 같은 지금 형편이 그런 데다가 후불제인가, 이걸 따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EU가 준다, 누가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고 우리가 볼 겁니다. 여기서 좀 미리 이야기를 해 준다면, 여러분이 더 놀랄 만한 일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원조 사업만 있습니다. 실행되고 있는 것은.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그게 무슨 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이 준비가, 재단 비슷한 게 준비가 돼서 그걸로 재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거 공사 지금 해주고 그거 받을 거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나올 데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가서 공사를 해준다고 한다. 돈을 번다고 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세금 뽑아내서 그 재건 사업 한다고 하는 한국 기업들 돈 벌게 해주는 것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돈 벌게 되는 그 한국 기업들은 정부 편입니다. 정부가 하는 게 옳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목으로든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되니까. 기업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기업보다 정부에게 똑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돈을 짜내서 기업에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왜 이러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의문사항 이런 것들을 대략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혹은 다음 달 이렇게 지금이나 혹은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곧 그렇게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 지원 원조라고 하는데 이거 전 세계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3월 9일 일본에서는 일본의 우리나라 같으면 코이카 같은 그런 지카 거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224억 4천만 엔 이런 돈이 들어가는 그만한 액수의 원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지뢰, 불발탄 처리, 그 다음에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된 전력시설 상하수도 이런 거 다시 복구해주고 또 온라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를 다 제공해준다. 이게 3월 9일에 서명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요번에 이 지카의 부이사장이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가보러 직접 갔습니다. 아직은 안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물들이.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 다 해주기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그게 지원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다익선이다.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한다. 그렇게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재건 사업은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또 아주 수익성이 좋은 사업도 아닌 겁니다. 재건은 전쟁으로 부서진 우크라이나를 다시 전쟁 이전의 상태에 가깝게 복구하는 거기에 힘을 모으는 그게 재건 사업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그래서 세계에서 어떤 대표적인 협의체 이런 데서 이걸 이끌어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아주 큰 회의가 2023년 6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게 정식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영국의 수낙 총리하고 우크라이나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방송했었습니다. 이게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EU 집행위원장, G7 장관들, 전 세계 아마 60개가 넘는 정부, 민간,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 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 좀 복잡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것의 성격이 분명하게 보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 재건회의에서 영국 총리실이 밝힙니다. 이거 벌써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협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뉴스 봤을지 모르는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기업 협약을 하는데 여기에 38개 나라에 400개가 넘는 이런 기업이 거기에 가입을 했다. 그런데 국내 뉴스는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38개 나라 400여 개 기업이 이 기업 협약에 가입했는데 그 기업 협약의 시가총액 총합 4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340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이러면 벌써 6,340조나 돈이 모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 참가한 400여 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관계없는 것이고 단지 38개 나라의 400개 기업이 우리도 여기 참가하겠다 이렇게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의 현대 엔지니어링도 들어있다. 지금 이 기업 협약에 많이 가입한 것이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국 정부가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들어가는 거기에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 사업, 하나는 원조. 둘 다 지원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3조 9천억 원 규모를 3년 동안 이렇게 세계은행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적 원조, 이거는 3억 달러 규모로 인도적 원조를 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밝히는 걸 봐야 됩니다.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쓰는 돈은 그거는 누구한테 받느냐? 러시아에게 받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에게 이걸 받겠다고 하면 이런 사업에 투자해서 되겠나 국민들이 걱정을 할 텐데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나오는 것으로. 그게 아닌 겁니다. 영국 정부 말이 러시아가 이 피해를 다 보상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러시아를 강하게 제재를 하고 그리고 영국 정부의 관할 안에 있는 러시아의 재산을 동결해가지고 이걸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 이랬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는 비용은 러시아가 보상이 아니고 배상해야 하는 돈입니다. 러시아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 외무장관 말이 우크라이나 재건은 앞으로 언제 시작하면 그게 재건 마칠 때까지 해야 할 일인데 러시아가 복구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재건비는 러시아가 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국 정부의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는가?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도
1조 7천억 원 규모의 그 추가 지원을 여기서 밝혔고, 그 지원금으로 낡은 전력망 이거를 정비하고 항구나 철도 등 그 기반 시설 개선에 쓸 거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한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 또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이 이 말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러시아가 부담한다. 지금 몫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재건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생산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땜질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현재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총액을 대략 527조 4천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그 GDP, 국내 총 생산을 다 합친 뭐 그 정도의 돈이다. 우크라이나는 빈곤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2년 우크라이나 GDP가 약 132조 원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2022년 GDP는 1969조 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후진국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 사업을 해주고 돈을 벌어오겠다. 떼돈을 벌겠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왜 남이 돈을 내줍니까? 그거 원인 제공한 러시아가 내야 된다고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래서 러시아에게 그걸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덥석 거기다가 비싼 물건 갖다가 막 풀어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해둡시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EU, 유럽연합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심보라고 할까? 이게 드러나는 게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년 동안 7조 8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 말은 재건 사업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 받고 공사라도 삽이라도 첫삽을 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크라이나에 흘러 들어오게.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아직 테이프도 끊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 카호우카 댐이 파괴돼서 환경 피해가 15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서 당장 지금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이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기에 응하겠다고 한 것인가? 국민들이 이제 슬슬 불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재건 사업을 할 수도 없지만,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국이 지금 포탄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넓은 땅에서 몇 군데 거기만 사실은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막 돈을 쏟아 부어 줬으면 하고 바라겠지만 이 자유세계에는 자유세계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유세계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해줘야 합니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러시아에게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하고 한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 그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든
우크라이나는 지금 피해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이게 이제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자, 그걸 봐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앞에 내세운 게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데 왜 하느냐? 우리가 주는데 조건이 있다 하는 게 여기에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척결하고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정상국가가 되도록 비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돈은 러시아에게 전쟁 책임을 물리고 그 재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바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건회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강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썩은 나라다. 그러면 좋은 나라는 아니구나. 우크라이나는 후진국이고 거기다가 부패가 만연하는 나라구나. 그런데 그 부패 때문에 이 지원하는데 굉장히 망설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러시아에게 받겠다고 한 것은 지금 통일되게 큰 나라들, 그런 주체들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이제 이 회의를 기해서 4년 동안 71조 원 정도의 그 재건 비용을 그 정도의 재건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와 연결해서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밝히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에게 요구사항, 부패를 줄이고 사법 개혁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부패를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하고 이렇게 환골탈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조건 충족시키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EU에서는 이렇게 재건 비용을 일단은 부담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그러면은 임시로 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면은 자기네 생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 재정 지원 패키지의 경우에는 시장 대여금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회원국의 기부금으로 이걸 조달하겠다. 그러니 기부금이 안 들어오면 저 돈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걸 집행할 거냐? 그 기한이 일단은 2027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지원안에 일단 넣어놓고는 있겠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공개하기 전에 이거 자체도 또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살짝 뭔가 이렇게 하겠다, 얼마를 내놓겠다고 하면서도 이거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외무부 장관도 이거는
원조입니다. 2023년 인도적 지원에 5,380억 원을 쓰겠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인도적 지원 부분은 재건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이걸 쓰려고 하는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정도의 그 민주주의 국가, 여러 가지 그 법치주의 국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도록 재건하는 데 한해서 돕는 거다. 이제 이 서방 세계의 전제 조건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환골탈퇴해야 한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환골탈퇴하는 거 할 것인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 우크라이나가 과연 그렇게 하는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령 유럽연합 같으면 직접 감시하고 확인할 겁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아예 소나기에 쥐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남에게 의존해서 사는 나라는 이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환골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본성을, 습성을 못 버리고 차라리 원래 주인에게 쫓아갈 것인가? 원래 주인은 러시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라는 게 이제 모습이 슬슬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본도 그 길게 잡았습니다. 2023년 연말이나 2024년 초쯤에 민간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일본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증진 회의를 개최하겠다. 일본은 이렇게 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우크라이나가 이 조건을, 전제 조건을 충족해서 그때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우크라이나 부패 척결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정면으로 우크라이나 총리에게 대고 이 소리를 했습니다. 부패 척결 안 하면 안 된다. 그쪽에서도 수긍을 했고, 이것도 지난 방송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부와 한국의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무슨 금광이다, 황금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엇인가 새로운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러면 거기에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처지는 그게 아닙니다. 한국은 돈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고 다 부서졌고 보이는 데는 거기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피폐해진 데에서 재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돈 벌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냥 지원, 무상 원조하고 또 분담금을 내고 이런 걸 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지원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같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까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겠다고 해, 독립한데도 러시아 좋다고 독립한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세계하고 같이 같은 기조 속에서 이런 걸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염치도 없이 돈에 눈이 벌건 기업들을 데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리가 낚아채겠다 하고 폴란드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같이 간 기업들은 무상 원조하겠다고 간 게 아니고 물건 팔아서 돈 벌겠다고 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웃나라 폴란드에 하이에나 떼가 와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고 폴란드하고 의논을 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하이에나 이리 와.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하이에나 두목.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갔고, 간 결과 우크라이나는 이빨 뽑고 가죽 벗기고 돌려보낸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그 일을 당하고도 자랑스럽게 벌거숭이 임금님으로서 돌아온 겁니다. 아, 나 우크라이나 갔다 왔어. 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거 우리는 그게 잘된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더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참상을 보고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하기 바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남들이 많이 지원해주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그 지원은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그걸 주도하는 EU라든지 G7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 이제 여기 돈통에 돈을 넣으시오 하면 거기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쭉 봤는데 어찌 되었든 요점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지금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겁니다. 첫째는 전쟁이 안 끝났다. 둘째, 우크라이나 개혁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이 지원을 받으려면 재건 사업의 그 혜택을 누리려면 황골 탈퇴를 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 붙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이것도 공표됐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23년 7월 12일에 공표한 G7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공동선언,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자, 이 대목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G7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어는 우크라이나가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한국이 가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G7은 같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같이 방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는데 돕는다고 합니다. 이 선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원, 그러니까 재건 지원입니다. 그것을 하는 대상인 우크라이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스스로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스스로 경제를 재건하고 스스로 시민을 보호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유럽 대서양 공동체, 유로 애틀랜틱 커뮤니티로 통합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하나 구비해 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고, 그러한 우크라이나가 보이면 그때부터 이 어떻게 재건 지원을 할 것인지를 협상을 시작하겠다. 아직 멀었습니다. 살라미도 이런 살라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즉시 지금 이야기한 모든 논의를 시작은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할 바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전제 조건이 뭔가 있구나 싶지 않습니까? 밑에서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어느 선에서 도울 것이냐, 특히 군사적으로. 여기서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선, 뺏긴 거 빼고가 맞습니다.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 방어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돕겠다. 뛰어 들어가서 방어 안 합니다. 현재 지금 뺏겼으면 뺏겼고 지켰으면 지킨 그 선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영역을 더 쳐들어오게 되면 그걸 우크라이나가 막아야 합니다. 그걸 막을 때 총알이 떨어졌어요 하면 그거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같이 들어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러면 나토 가입은 안 되겠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지원한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대서양 공동체의 나도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같으면 EU 비슷한 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도덕성은 이래야 되고 좀 깨끗이 씻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 기본적인 아주 그 저변에 있는 그 조건을 갖추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황골탈태에 이른다. 거의 지금은 그 문명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즉 그걸 벗어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밝히는 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러시아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세계는 무료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무료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거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못 봤을, 그게 우크라이나가 이행해야 할 의무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원해주는 나라들에 대해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리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아예 못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법 집행, 이거 개혁해라. 사법 시스템 개혁해라. 반부패 척결해라.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해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보안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국가 관리 개혁을 시행하라.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는 것을 보여야 한다. 또 하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군대에 대해서 민주적인 민간 통제가 가능하게 하면서 현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방기관 산업 전반에 대해서 부패 척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 서방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지원하는 모든 일체의 협력은 뭐가 전제가 되느냐? 우크라이나가 유럽 대서양 공동체의 미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추구하는 동안에만 추진이 될 것이다. 나토 가입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하시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고,
지원해준 무기가 이란이라든지 용병들에게 팔려 넘어간 것을 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거둘 만한 가치가 있는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순간 죽는다. 이런 성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G7에서 주도하는 이런 식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기에는 이 공동선언에 다른 나라들도 G7 아니어도 참가할 수 있다. 자, 이게 런던에서 있었던 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문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토 정상회의의 의제가 어땠습니까? 국내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나토에 들어갈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오히려 바이든의 유럽 대서양 공동체, 이게 그 의제였다. 이제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한 말들을 몇몇 구절만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자유와 기회의 요새로 서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과 나토다. 나토는 이제 곧 32번째 그리고 32개의 독립국가, 2개를 가진 독립국가, 자유국가가 될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완전히 점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50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연합을 구축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50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연합이라는 것은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 이게 발전된 유럽 대서양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자, 이러고 보면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슬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당한 조건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전쟁이 끝나는 것은 간단하다. 러시아가 내일이라도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국경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면 이 전쟁은 끝난다. 너희들 둘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의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쩐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한참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기를 바란다, 꼭 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왜 스웨덴일까? 이랬을 텐데 결국은 나토의 확장,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 개의 선을 연결시켜서 유럽 대서양 공동체를 자리 잡게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밝힙니다. 나는 세계에서 미국 리더십의 초석이 되는 동맹을 재건하고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1등 국가, 리더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유럽 대서양 공동체다. 스스로 밝힌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이렇게 공을 세웠다. 자기가 이렇게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유럽 대서양 공동체. 그러면 유럽하고 대서양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벌써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쪽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의 그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러는 겁니다. 나는 세계를 안정시키는 닻으로 유럽과 미국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이 안전한 유럽 없이 번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 바이든의 생각은 유럽에 가서 꽂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도태평양은 뭔가?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인도태평양하고도 미국은 그 동맹을 강화했는데,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은 인도태평양에서 그 중요한 곳에서 안보와 억제력을 맡아주고 있다. 어쨌든 한국이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우리는 쿼드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과 협력을 해서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그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쪽에서는 핵심은 쿼드다 이겁니다. 쿼드는 호주, 인도, 일본, 미국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다시 못을 박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우리는 지역 파트너입니다. 동맹국 바깥에 있는 게 파트너입니다. 지역 파트너들하고 함께 이 나토 정상회의에 왔는데, 바로 대서양과 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결을 이렇게 심화시켜서 유럽 대서양 공동체에서 인도 태평양하고 연결을 매번 확인하는 게 나토 정상회의에 이들을 부르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의 그들이 우리 유럽 대서양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유 가치를 향해서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메인은 유럽 대서양 공동체고, 그 다음에 곁들이가 인도 태평양이다. 인도 태평양 중에서 쿼드 회원국은 중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때때로 이렇게 속마음을 그냥 털어놓아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유는 뭐냐? 아시아 태평양의 4개국 AP4라고 해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여기에 끼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가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쿼드 회원국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뉴질랜드는 호주하고 나라 합쳐도 좋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걸 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뉴질랜드는 호주의 부속품이어도 만족합니다. 물론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쿼드도 아니고
파이브 아이즈도 아니고. 그리고 AP4의 주축은 호주하고 일본인데 한국을 왜 끼워줬을까?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주가 뉴질랜드를 부속품으로 데리고 가면 일본이 한국을 부속품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악의가 맞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는 중국의 속국 취급을 받았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일본의 속국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봤듯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민만, 그러니까 뒤쪽에, 등 뒤쪽에는 옷을 다 벗어서 속살이 훤히 보이는데도 앞쪽에는 넥타이 매고 국민들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게는 망신을 당해도 국민만 자기를 우러러보면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머리를 굴려서 폴란드에게 돈을 주고 구워 삶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국내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심 쓰고 가서 함께 울어주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또 닦고 왔다. 또 이렇게 국내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한 것처럼 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머리 굴려서 그 마차가 달리는 우크라이나에 경제 안보 혈맹을 맺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동맹 같은 거다. 물론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손을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어이없어 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번에도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젤렌스키 당신에게 좀 슬픈 소식은 당신이 지금 바로 이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거다.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은 당신이 이 비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세계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그래, 엄청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지만 당신 덕분에 내가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싸늘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가 밖에서는 온갖 큰 소리를 치고 오만을 떨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 그렇게 둘이 이야기하는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번에 나토에서 얻은 것에 만족하느냐?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 지도자들에게서 우리가 그 하나로 뭉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대우를 받았고 또 우리가 잘하면 안전보장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 만족한다. 완전히 땅에서 기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젤렌스키 전쟁이 끝나면 얼마나 빨리 나토에 가입하고 싶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나가야 돼. 언론인 여러분 정말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하네. 무슨 뜻인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 유럽 대서양 공동체, 여기에 가입이 언제 가능할까? 이 말은 우크라이나가 바로 여기에 가입할 만한 그런 그 자격을 구비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 이거를 7월 11일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가 리투아니아에서 브리핑을 할 때 이걸 캐고 드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서방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제시하고 있는 개혁, 이 환골 탈태라고 하는 거, 그게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이 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개혁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거기 같이 온 사람이 설리반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표를 정할 수가 없다. 자, 여기에 더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개혁하는 거는 이게 민주적인 부문, 그리고 안보적인 부문, 그 다음에 개혁이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바로잡는 데 관한 것이다. 환골탈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 그 반드시 갖춰야 될 단계들 한 가지 성취하고 그 다음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실패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향해서 노력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한 5년이나 10년이 걸리겠는가? 우크라이나는 언제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러니까 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또다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가입에 처음 안 된다고 했던 것은 그 5조, 나토의 그 5조 때문 아닙니까? 분쟁 중이 아닐 것. 그러니까 분쟁 중이 아니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 군대가 없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러시아가 크림반도하고 돈바스에서도 철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미국이 제시한 환골탈태, 그거냐? 분쟁 중이 아닐 것에 이것까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리반이 그거는 지금 분명히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들 때문이다. 이런 답을 합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되는 내용들을 보건대 유럽 대서양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스파이라는 적의 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걸 갖추는, 그걸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받아들여져 가는 과정에서 재건 사업을 한다. 자, 첩첩산중이고 게다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도 봐주거나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서방 세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성과를 냈다 하는 폴란드 쇼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7월 15일 TV조선이 방송한 내용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일정 내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는 해외 인프라를 수주한다 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회다. 참여하면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주고 싶어
거기에 만들어주고 싶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황골 탈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 규모가 총 2,000조 원 이상이고 한국이 그 중에서 한 66조 원 정도를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 한국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가 결정된 거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데 우선 66조 원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돈이 너무 적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겠다고 발표한 거 보면 우크라이나를 떼 빼고 광 내고 한국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66조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왜 66이냐? 혹시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66조냐? 국민 세금 빼다가 지원에다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정해놨느냐? 아니면 한국이 저 국제 재건 사업에 내기로 한 돈이 66조 원이냐? 그럼 또 너무 많이 낸다고 했는데 그래 왜 큰 돈을 준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 가서 내놓고 우크라이나에 욕심을 부립니다. 한국은 경험이 많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폴란드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겠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한 소리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폴란드는 한국이 유럽연합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하다. 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시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폴란드하고 한국이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협력을 하자. 폴란드에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같이 꿈을 꾼 겁니다. 같은 꿈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에게 선물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게 좋은 일이기도 한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갔을 때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한국산 무기 수출, 원전 건설 이런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게 약 120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2의 마셜 플랜이다. 한국 언론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 인프라 등을 재건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정부가 그리고 한국과 폴란드의 민간 기업이 협력을 확대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내 언론은 이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점이니까. 이거 막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 수입 우리도 많이 했는데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 이거는 한국에게 이로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그게 가능한 분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폴란드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뭔가 아주 통 크게 그렇게 협의를 했다. 폴란드하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기로 했는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끼어들 수 있는 그 털을 닦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도 끼어들고 싶어서 폴란드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고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하는데 누구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 대표하고 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하고 MOU 체결한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자.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이걸 두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건에 한국과 폴란드가 협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린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EU도 아니고 G7도 아니고 폴란드하고 왜? 결국 글로벌 플랫폼에 안 끼워주니까 이렇게 끼어들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끼어들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고 폴란드는 이 기회를 이용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점이 있는 한국은 폴란드에게서 이익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우크라이나보다 폴란드 쪽 사업이 이익이 더 클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것일까 싶지 않습니까? 이거 윤석열 정부의 오판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호구가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주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마치 성공 예감을 한 듯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들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 갔고 우크라이나도 직접 방문을 했고 그래서 2천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폭이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물론 언론은 아주 야비하게 이렇게 말을 숨겨서 합니다. 국민들은 앞부분을 큼직하게 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땄대. 이렇게 오판을 하게 쓰는 겁니다. 그냥 개구멍으로 들어가려고 이런 노력을 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간 거 따로, 우크라이나 간 거 따로인데 국내에서는 또 이거 전후 재건을 위한 삼각 협력 체계의 틀이 갖춰졌다.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마치 그 삼국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결국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직접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는데 왜 폴란드를 간답니까? 왜 항상 변죽만 울리는가? 사업 권한도 없는 변두리로만 돌아다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 아주 큰 돈이 들어올 거다 하는 이거는 디지털 플랫폼 기획처럼 뜬구름 잡는 일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 세계를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보면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최첨단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성스럽고 정의이기 때문에 한국은 돈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우아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을 주장하는 그거부터 잘못됐다 이 생각을 해봅시다. 전후복구라는 것은 초점이 뭡니까? 복구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과거에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그 수준까지 복구하는데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단지 복구해 주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통 크게 최고 수준까지 해주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해 주자. 거기는 사우디가 아닙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 수준 이런 걸 계산해서 2,000조 원 시장이니 한국에 66조 원 기회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누구나 가서 발견하면은 땅도 보물도 차지하는 신대륙입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으로 파괴된 곳. 물론 전 국토가 파괴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있기 전에 롯데월드타워가 1000개가 서 있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윤석열 정부나 기업들, 그들은 만일 서울이 침공을 당해서 한 60% 파괴되면 그러면 전 우주적인 기회의 땅이 됐다고 할 겁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좌파적 사고입니까? 피해자는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도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식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는 좌파들. 자, 이걸 이해 못하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단일한 답이 나올 겁니다. 젤렌스키라고. 모든 것을 요구하고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러시아에게 공격당하면 영웅 됩니까? 러시아가 영웅 메이커입니까? 물론 이제 서방 세계는 유럽 대서양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젤렌스키는 잡은 물고기가 됐습니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젤렌스키가 지원을 받으려면 황골탈퇴해야 하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을 향한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지금까지 그 비싼 첨단 무기, 그 막대한 액수의 지원 이런 것들을 손가락질만 하면 받았던 그게 물고기에게 주는 먹이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끝난 겁니다. 세계는 젤렌스키를 압박합니다. 올바른 자가 되어라. 너무 공짜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전쟁을 기회로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잡힌 물고기에게 들어가서 친구하자. 먹이를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를 66조 원으로 잡은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2023년 5월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25조 원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 이게 이제 25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주도 사업으로 약 41조. 이 두 개를 합해서 66조 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라고 말을 한 것은 현재 유럽 대서양 공동체가 말하는 재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유는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재건 사업이 아니고 원조일 가능성이 높다. 41조 원 민간 주도 사업 역시 재건 사업이 아니라 원조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돈을 누가 낼 것인가? 젤렌스키가 낼 겁니까? 그거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라는 것을 열고 기업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면 해외 인프라 수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민간이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기업들이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 글로벌,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현대 로템, 수출입은행 이렇게 11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MOU 맺은 거 폴란드하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결정권자입니까? 폴란드는 EU도 아니고 G7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돈을 벌겠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전범 국가입니까? 2차 대전 패전국입니까? 한국이 점령군으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찢어먹겠다는 겁니까? 어디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66조 원을 벌어먹겠다고 합니까? 전후 복구 사업인데 거기에 스마트시티 고속철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것처럼 말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봐야 할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답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